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혜TV입니다. 외국의 제명천왕의 백제 구원군 본진이 있던 후쿠오카 조창궁에서 661년 7월 사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백제 구원군 파병 계획을 주워 담지 말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만엽집 12번가가 그것입니다. 제명천왕은 백제 왕실과 혈연관계였고 백제의 정체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백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향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후쿠오카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본 서기 속 향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가를 풀지 못하다 보니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비밀을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660년 7월 백제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당나라 군사가 기벌포에 백제의 기벌포에 상륙한 날은 660년 7월 9일이었습니다. 음력입니다. 의자왕은 지금의 공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의 기벌포에 지금의 공주에 있는 공산성입니다. 그러나 7월 18일 항복하게 됩니다. 당나라 군사가 기벌포에 상륙한 7월 9일로부터 고작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습 공격에 사실상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660년 9월 3일 날 의자왕은 왕후와 왕자들, 고위 신하 및 장수 93명, 백제 백성 12,000명과 함께 당나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여기 이 12,000명은 당시 백제를 이루고 있던 일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중추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제의 알짜들은 고스란히 빼내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달 후인 660년 11월 1일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 고종 앞으로, 당황제 고종 앞으로 끌려나갑니다. 당나라 고종은 의자왕을 크게 꾸짖고 모두를 사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의자왕이 신하들과 함께 당 고종 앞에 서서 문책을 꾸짖음을 드려야 했던 당나라 장안선 측천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전쟁 포로가 된 의자왕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며칠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도 공교롭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백제 견훤왕도 후백제 멸망 며칠 후에 황산불사에서 등창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의자왕이나 견훤왕은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죽은 의자왕과 그의 후손들은 낙양 북쪽의 북망산에 묻히게 됩니다. 충청남도 부여에는 능살리 고분군의 의자왕의 가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여에서 1995년부터 중국 낙양시와 함께 북망산에 묻힌 의자왕의 무덤을 찾아서 유해를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북망산 일대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도굴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의자왕 무덤을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여군은 2000년 4월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흙을 퍼와서 능살리 고분군의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용혜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제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마침내 외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일본 서기의 첫 기록은 660년 9월 5일자에 나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군신이 모두 포로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660년 10월 백제 좌평, 지금의 장관이 되겠습니다. 백제 좌평 귀실복신이라는 신하가 외국에다가 당나라 포로 100여 명을 보내면서 왕자 부여풍장을 백제로 보내주고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부여풍장은 당시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포로 100여 명을 보낸 것은 당나라 군사들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당나라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물일 것입니다. 귀실복신은 백제 최고위직이던 좌평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장관입니다. 귀실복신이 보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나라가 신라군을 이끌고 와서 국경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임금과 신하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제국은 멀리 천황의 가호를 의지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천황을 섬기라고 보낸 왕자 풍장을 맞아들여 임금으로 삼고자 하오니 허가해 주십시오. 외국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파병을 결정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결정하였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지난번에서 제가 설명드린 만엽집 12번가에 들어있었습니다. 만엽집 12번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명천왕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바라지 백제와 섬나라 왜국에 큰 일을 당하였으니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귐에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들은 포구에 구슬이 깨어질지라도 구원군 파견 계획을 주워 담지 말게. 진솔한 제명천왕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귐이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시게. 이것이 바로 파병 결단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최종 파병을 결정한 자는 제명천왕의 아들 중대형 황태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정치적 실권자는 제명천왕의 아들 중대형 황태자이기 때문입니다. 황태자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파병을 최종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660년 10월 제명천왕은 다음과 같이 조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명천왕의 명령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군을 채용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은 고전에도 적혀 있다. 이 말은 백제가 과거에도 외국에다가 구원군 파견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백제가 아마도 고구려 신라와 전쟁을 계속하면서 여러 번 외국에 파병을 요청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신라 공격을 백제와 외국의 연합이라는 각도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같은 걸 읽어보면 외국이 신라를 자주 공격합니다. 이것을 외국의 단독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백제와 외국이 서로가 이게 양쪽에서 서로가 작전 계획을 짜서 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의 입장에서는 백제 구원군 파병을 요청받은 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보냈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내겠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백제국이 공공하여
우리나라의 의지에 와서 본국은 나라가 망하여 의지할 곳도 부탁할 곳도 없이 창을 베고 자며 쓴맛을 보는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꼭 구원해달라, 이렇게 표를 올렸다. 백제 부흥군이 일어나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 이 귀실 복신이 보낸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제가 구원을 청하는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 장군들에게 각각 명령해서 여러 길로 함께 군대를 파견하도록 하라. 이 글 중에서 여러 길로 함께 군대를 파견하도록 하라. 이것은 파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군우를 움직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군사를 보내라, 이런 지시입니다. 작전 계획이죠. 초기의 작전 계획입니다. 외국은 초기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신라 경주를 침범할 듯이 울산 쪽으로도 보냈을 것이고 지금의 부산 쪽으로도 보내가지고 신라 공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군데에서 후방을 찌르자, 나누어서 가서 신라에 간 다음에 함께 모이자, 이런 뜻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일제히 신라에 집결한다면은 우두머리 악인을 베어 백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 길로 가서 신라를 공격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로 미뤄보면 신라 후방을 공격하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이 신라 후방을 공격하면은 백제로 가 있던 신라군이 수도 경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빼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제 부흥군의 부흥운동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외국군이 이렇게 아마도 움직였으리라고 봅니다. 기록이 다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두머리 악인을 베라는 말은, 우두머리 악인은 누구냐? 신라 태종 무열왕을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만엽지 8번가와 연결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명천왕의 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유사들은 모두 잘 준비하여 예를 다하여 왕자를 출발시키도록 하라. 이로써 백제 왕자 부여 풍장이 백제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파병 명령을 내리고 두 달 후에 제명천왕은 아스카에서 지금의 오사카, 그때는 나니와라고 했습니다. 나니와로 행차하게 됩니다. 제명천왕이 멸망 직전에 있던 백제 구원을 위해서 출정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660년 12월 24일 음력 12월 24일 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딱 겹치니까 애우기도 쉽죠. 바로 660년 12월 24일 출정길에 오릅니다. 그 길은 제명천왕에게는 다시는 아스카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제명천왕은 7개월 후에 우쿠오카 조창굴광정 궁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제명천왕은 백제 좌평 귀실 복신이 요청한 대로 구원군을 파병하기로 하였고, 우선 그 출발을 위해서 아스카에서 오사카로 출발합니다. 나니와에서 무기 등 간단하게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제명천왕은 조칙을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칙과 함께 전국에는 징발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대규모 군사들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거두어들였고, 수군에 백제까지 가야 하니까 선박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칼과 창과 화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이 난리가 났겠죠.
누구는 핑계를 대어서 군에서 빠지려고도 했고 누구는 편법을 써서 세금을 조금 내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형평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 서기에 바로 이때 누굽니까? 재병창이 징발령을 발령한 이후 그때 일본에 이상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동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요에 유의해 주십시오. 동요는 신라에도 동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동요 할 때 그 서동요 아닙니까? 아이들이 부른 노래. 신라에서도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 외국에서도 동요가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향가가 신라와 백제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한자를 딱 보자마자 되게 복잡하죠.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일본 서기에 쓰여진 이 동요에 대해서 아주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 작품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 노래가 패전의 조짐인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추측만이 횡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노래의 뜻을 풀지 못하니까 역사서 일본 서기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향가 제작법을 이 작품에 적용시켜 보니까 이 작품은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즉 일본 서기의 동요는 향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뼈가 다를지라도 똑같이 술날을 돌아야 한다. 함께 하라는 게 전례이고 전례이다. 돈을 내든 비탈길 술날을 돌든 세납은 함께 내야 한다. 응당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그 다스림이 길어지게 되면은 백성들과 화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탈길을 달리더라도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길어질 것이라네. 궁에서 시리받은 비탈길에서 술날을 돌던 국가에 바치는 것은 모두 똑같이 함께 해야 한다네. 그러면은 천황의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다스림이 첫째가 될 것이라네. 궁에서 시리받은 비탈길을 술라 돌던 세납을 납부하던 다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네. 그러면은 응당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그 다스림이 길어질 것이라네. 이러한 노래였습니다. 풀어보니까 당시 군사를 모집하고 군비를 거둠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라는 노래였습니다. 징발에 따른 민심 이반을 다스리고자 했던 노래로 바로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동요는 징발과 관련된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 구절을 풀어보겠는데요. 두 구절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구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을 보십시오. 첫 구절에서도 첫 구절은 마비라 구도 이런 5글자인데요. 먼저 이 마비라만 풀어보겠습니다. 이 마자는 뼈가 닳다 할 때 우리 뼈가 닳다 마입니다. 비는 고르다 똑같다 고르다 비입니다. 라는 술라를 돌다 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의 뜻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자의 뜻, 이 세 글자의 한자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닳다 플러스 고르다 플러스 술라돌다입니다. 이것을 임신서기석의 서기체로 향가체로 풀어보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뼈가 다를지라도 똑같이 고르게 술라를 돌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다를지라도 고르게 똑같이 술라를 돌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비라 구도, 첫 구절 마비라 구도에서 끝에 두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자가 여러분은 잘 보기 어려우신 글자일 겁니다. 이 구자는 자, 그걸 보고 여기 영상을 봐주십시오. 기역자 모양으로 된 자 아니겠습니까? 건설현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곱자라고 합니다. 기역자 모양의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자, 구 이런 글자입니다. 뒤에 나오는 도자는 탄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곱자의 모습처럼 허리를 꺾으면서 힘껏 노를 저어라, 힘껏 무언가 일을 해라, 허리를 구부리고 죽으라고, 이런 뜻의 지시어가 됩니다. 그 도는 탄식하다 도입니다. 이게 탄식하면서 힘들어서 그냥 끙끙 소리를 내면서 노를 저어라, 이런 지시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도는 덩이 본이 되겠습니다. 힘껏 열심히 노를 지어라. 그러니까 마비라는 그 뼈가 닳도록 함께 술라를 돈다, 그런 뜻이고, 술라를 도니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배우들은 옆에서 그 힘껏 노를 젓는 또는 힘껏 일을 하는 그런 연기를 하라, 이런 뜻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구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절이 있는데, 네 번째 구절은 그냥 아래 해석을 봐주십시오. 응당 다스림의 노래로 불려지고 다스림이 길어지게 되면은 백성들과 화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한자 뜻을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재미있는 것은 아자입니다. 이 아자는 거의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의입니다. 거의야입니다. 거의처럼 요 대목에서 꽥꽥 울어라, 꽥꽥 우는, 거의가 꽥꽥 우는 것처럼 노래를 크게 불러라, 이런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보온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동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동요,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의가 울듯이 큰 소리로 꽥꽥 울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러한 지시어입니다. 아이들이 거의가 울고 다니듯이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스카의 뒷골목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백제 구원군 파병을 위해 징발령이 떨어졌던 660년 상황과 이 노래 내용이 아주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요는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향가의 신은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향가가 만엽집이 아니고 일본 서기 속에 들어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향가는 만엽집 속에 4,514곡이 들어있었는데 만엽집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향가는 뜻밖에도 역사서인,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 속에도 234곡이나 들어있었고, 고사기 속에는 112곡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향가가 따로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역사서 속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본 서기와 고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고 역사의 사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향가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향가 제작법을 모르다 보니까 만엽집 일본서기 고사기 속의 향가를 당연히 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풀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서기에는 이 동요를 패전의 조짐인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노래만 달랑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가를 잊어버린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 노래에 대해서 온갖 추측만이 횡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게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외나라 전국에 징발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전쟁 물자도 징발했습니다. 공평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향가를 부르면서 아스카의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동요는 국가에서 지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을 것입니다. 중구삭금,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는 향가의 원리대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명천왕은 백제 정체성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마음의 고향 백제 구원을 위해 아스카에서 출발해 도읍이 있던 아스카에서 나와서 나니와 지금의 오사카로 가가지고 출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61년 1월 6일 천왕이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출발합니다. 부산이 마주 보이는 후쿠오카로 출발합니다. 12월 24일 날 나니와 궁으로 출발했으니까 661년 1월 6일 후쿠오카로 출발했다면 오사카에 머물렀었던 기간은 겨우 12일간이었습니다. 12일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또는 기후가 나빠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사카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은 12일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삼국 통일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역사의 한 조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